네,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둘째 날인데요. 둘째 날의 세션 1입니다. 애초 제목이랑 약간의 변동이 있는데 그거부터 제가 좀 궁금해지긴 하던데요. 오늘 발표 맡아주신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이시자 실천교육센터 센터장이신 김윤철 교수님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오늘 토론을 맡아주신 선생님이신데요. 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 국제 이해 교육원 원장님이신 인현묵 원장님이십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사회를 맡은 후마니타스 칼리지에 있는 김진애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애초 제목은 변혁 교육과 대학의 혁신자적 위상과 역할,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사례를 중심으로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제목을 살짝 바꾸셨던데요. 전환 교육과 대학의 혁신자적 위상과 역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이제 발표를 먼저 듣고 그 다음에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목이 바뀌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영어로는 원래 그대로입니다. 트랜스포머티브 에듀케이션. 한국어로는 이제 변혁이라고 했는데 제가 전환이라고 좀 바꿨죠. 해외 분들은 한국어의 그 다른 번역 부분에 대한 사항이 좀 이해가 잘 안 가실 텐데 그건 좀 이제 내용 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세 가지인데요. 특히 첫 번째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전환교육이 뭐냐, 왜 전환교육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그때 특히 전환이라고 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다음에 이제 혁신자로서의 대학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전환교육을 잘 수행하는 주체가 되자 대학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세 번째 이제 경희대의 상황들, 경희대 현황 부분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특히 이러저런 이제 구체적인 사례들이라기보다는 특히 후마니타스 칼리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는데 그것의 기조, 그 현황을 이루는 기조, 기본적인 방향이 무엇이었는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오늘이 10월 26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전환의 의미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10월 26일이 무슨 날이냐? 한국에서는 44년 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자기 부하한테 총에 맞아 시해된 날입니다. 11.6 사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후에 그 이제 44년이 흘렀습니다만 그 11.6 사태 이후에 1980년대에 들어 본격적인 민주화 이행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오늘이 10월 26일이기도 하지만 80년대에 들어 민주화 이행이라고 할 때 그 이행은 영어로는 트랜지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정치학에서는 어떤 큰 변화를 트랜지션이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때 1980년대에 들어와 가지고 민주화를 이루자라고 하는 청년들, 또 정치인들, 사회운동, 또 세력들, 지식인들 등등은 다 그때 민주화를 어떤 측면에서는 혁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조명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를 정치학에서는 트랜지션이라고 얘기했는데 또 민주화를 실제 이루고자 했던 주체들은 혁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도 민주화를 이해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변화나 변동을 이야기할 때는 트랜지션이나 레볼루션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느 순간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한국의 경우에는 2000년대에 들어선데 특히 2010년 전후로 해가지고 생태 환경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말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던지는 질문이 있는 겁니다. 왜 레볼루션 혹은 트랜지션 혹은 또 2000년대에 들어서 많이 쓰였던 용어 중에 하나가 개혁, 리폼인데 이런 용어들이 있었는데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용어가 나왔느냐? 그래서 그런 질문 속에서 제가 전환이라고 하는 의미를 말씀드릴 때 한 세 가지의 맥락이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적 맥락입니다. 한국의 정치 사회사적 변동의 맥락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맥락은 유네스코 맥락이 있습니다. 유네스코에서는 트랜스포메이션을 한국어로 변혁이라고 번역합니다. 근데 공식 제목도 유네스코의 뜻에 따라 변혁이라고 한 겁니다. 근데 한국에서 이 변혁이라고 하는 말은 1980년대에 민주화를 이루고자 했던 운동가들 사이에서 혁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급격한 변동 이런 의미를 갖고 있었죠. 그것을 혁명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조금 완화해서 변혁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 변혁이라는 의미는 사회과학계에서도 그렇고 사회운동 세력에게 있어서도 늘 혁명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유네스코가 트랜스포머티브 에듀케이션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는데 이 맥락은 우리 폴카 교수님도 그렇고 지나테사 교수님도 그렇고 이 트랜스포머티브 에듀케이션이라는 말일 때 이 트랜스포메이션 이 의미는 그간의 세계 시민 교육이나 등이 또 민주주의 교육이 특히 유네스코의 맥락에서 굉장히 민감한 문제들은 좀 피해가자라고 하면서 쓰였던 것을 비판하는 데에서 시작된 겁니다. 보다 실천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리고 실제 우리가 교육은 주체를 바꾸고 세계를 바꿔야 된다라고 주체를 바꾸는 데 초점이 있는 게 교육이지만 어쨌든 그 주체가 그 세계를 바꾸는 데 조력해야 된다. 특히 신자유주의 시대에 들어 심화되어진 불평등의 문제라든지 너무너무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그런 문제들을 이제는 아젠다가 아니라 실제 프로블럼 문제로 여기고 그 다음에 실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 거죠. 보다 실천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게 트랜스포머티브 에듀케이션입니다. 유네스코 쪽 맥락에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주목해가지고 한국 유네스코에서는 그걸 한국말로 변혁이라고 번역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이따가 이면목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거고요. 제가 이해하는 유네스코 맥락입니다. 그게. 자, 그리고 이제 경희대 맥락이 있습니다. 경희대 맥락은 제가 뒤에서 경희대 사례 현황을 말씀드리면서 다시 이야기가 되겠지만 경희대에서는 후마니타스 칼리지에서 그간의 시민교육이나 세계 시민교육을 쭉 수행해 왔는데 근데 이제 뭔가 더 발전적인 모색을 해야 된다. 그때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전환교육, 그러니까 트랜스포머티브 에듀케이션에 주목해야 된다. 그거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된다. 그게 유네스코 쪽 맥락이든 한국적 맥락이든 그런 차원에서 경희대적인 맥락을 만들어가자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적 맥락이 이 변혁이라고 하는 용어 부분이 사실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대학 교육 현장 내에서 변혁이라는 용어가 그런 상황에서 전환이라고 하는 부분이 더 맞겠다. 또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이제 이 발표문에 들어가 있듯이 참 제가 자료집에는 제 발표문이 미처 실리지를 못했는데요. 게으름 때문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맞습니다. 게으름 때문인데요. 그거보다 여러 가지 사실은 고민이 굉장히 많이 들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들을 초점을 맞춰서 해야 될까 그러다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 점 양해를 좀 구합니다. 자, 제가 왜 전환인가라고 묻고 혁명 개혁이라는 개념으로 그러니까 레볼루션이나 리폼이나 이런 부분으로 포괄되지 않는 세계의 실존 또 현실 그리고 지금 전개되고 있는 변화의 특성 이 부분 때문에 트랜스포메이션 특히 한국말로 전환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전환이라고 하는 때에 저는 여기서 쓰고 있는 용어가 혁명이라고 하는 막 폭력까지 동반한 급격한 변동, 이 부분이 사실 이제 쉽지는 않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 리폼, 개혁이라고 하는 용어도 사실은 한국적 맥락에서 보면 민주화 이후에 계속 개혁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쟁점이 되고 정치적으로 좀 오염이 된 용어가 돼버렸다. 그래서 개혁이라는 용어 자체가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거나 하지도 못하고, 또 문제는 뭐냐면 이 개혁이라는 게 주로 어디에 맞춰져 있었느냐, 특정한 제도의 변경에 맞추어진 용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직면해 있는 변화라고 하는 게 어떤 제도의 변화라든지, 또 지금 이미 문명의 전개 과정에서 산업화와 민주화와 또 사회 양극화, 이런 변동 속에 놓여져 있는 우리 세계, 우리 또 한국, 이 나라가 혁명이 가능하냐, 가능할 수 있지 없을지 단정은 할 수 없을 겁니다만, 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지향하자라고 했을 때 얼마만큼 동의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소 비판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에 비해서 전환,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좀 더 유연할 뿐만 아니라 좀 더 그간에 해왔던 것에서 좀 방향을 바꾸는, 무언가 좀 수용 가능한 부분이 더 높지 않느냐, 수용 가능성이,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경제적 맥락뿐만 아니라 제 개인적인 맥락도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제가 우선 전환이라고 하는 용어, 개념은 전환이 무엇이냐, 왜 전환이냐라고 하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특히 혁명이나 개혁은 근현대 문명사가 낳은 인간 중심적, 권력 중심적, 제도 중심적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이 혁명이라고 하는, 뭐 여기서 우리가 보통 혁명이라고 하면 보통 명사라보다는 근현대 문명사에 들어와서 이루어졌던 자본주의 혁명이라든지 민주주의 혁명을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의도치 않았던 것이라고 하더라도 폭력이 동반되어 왔었고, 또 그 부작용도 굉장히 컸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권력 중심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무언가 이성을 가진 존재로서의 인간이 보다 바람직하고 좋다고 여겨지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폭력마저 불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전제되어 있는 거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이런 부분으로 다가가기가 너무 어렵다. 특히 개혁이라고 하는 개념은 결국 누가 주도했냐면 기성 권력 집단들이 주도한 담론이라는 겁니다. 아까 제도의 변경에 초점이 맞춰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제도 개혁이라고 하는 게 결국 정치권, 기성 정치인들 중심으로 이루어진 담론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결국 여러 제도 개혁, 가장 예를 들자면 선거제도 같은 게 있는데요.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제도. 근데 이 선거제도가 수차례 바꾸고 또 바꾸자고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만, 늘 결과는 기성 정치 엘리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이제 부분들에 대한 좀 반성적인 사고 속에서 지금 우리가 닥쳐 있는 기후 비상 사태라든지 불평등 심화라든지 또 적대 정치, 뭐 포퓰리즘, 이 부분들은 어제도 그렇고 오늘 앞서 있었던 모든 세션에서 계속 지적되었었던 사항들입니다. 또 국제 정세 군사라든지 우주 개발의 본격화, 이런 부분들이 과연 혁명이라든지 개혁이라든지 이런 부분 속에서 인간들에게 행복을 혹은 민주주의를, 이런 걸 증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새롭게 등장한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에 좀 주목하자라고 하는 것이고, 저는 또 그런 아까 세 가지 맥락 속에서 트랜스포메이션을 전환이라고 하는 한국의 용어로,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지향해야 할 변동의 어떤 특성으로 좀 주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앞으로 막 가버렸네요.
제가 쓴 겁니다.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전환 개념의 또 의미가 뭐냐? 왜 이제 아까 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시의성도 있고 유연성도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시의성과 관련해서는 자연에 종속된 존재로서의 인간 본질에 대한 제재각, 우리 이제 포스트 휴먼 논의가 이제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이제 부합된다. 이게 왜 그러냐? 어떤 되게 의도된 폭력반자 불사하는 그런 혁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질 수 있는 오류 가능성에 대한 인정이라는 거죠. 또 뭐 그 혁명 안에는 뭐 우리 저 사회주의 진영과 자본주의 진영 간에 특히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했었던 그 경쟁 이 부분에서 사회주의가 더 우월하냐 자본주의가 우월하냐 결국 그게 생산력주의로 갔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자연을 파괴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결국은 지구 자체와 인간 존재를 파괴할 수 있는 군사 경쟁으로 갔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새로운 개념으로서의 전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전환이라고 하는 부분도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권력 중심적인 측면이 있고 개혁은 제도 중심적이라고 한다면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좀 유연하다라는 거죠. 가치에서부터 목적, 제도, 행위 이런 부분들 전반을 좀 포괄할 수 있는 걸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또 전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전환이라고 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는 전환 교육의 이제 위상과 방향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전환 교육의 이제 이게 죄송합니다. 제가 페이지가 대학 보도록 하겠는데 하여간 전환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을 그래서 전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제 변화를 요구받는 대학 교육의 어떤 실천과 양식, 실천 양식으로서 좀 규정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제 문제 의식은 지금까지 한국에서 한국적 맥락에서 또 경희대적 맥락도 포함해 가지고 시민교육 혹은 세계 시민교육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였냐면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개인의 역량 강화라고 하는 측면에 맞춰져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처해져 있는 세계 현실 등등이 개인의 역량으로 과연 극복 가능하거나 대처 가능한 문제냐 그런 부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이 시민교육이다, 세계 시민교육이다라고 했을 때에 그 갖고 있는 개념의 내포, 의미 이 부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개념을 요구받는다라고 하는 것, 이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예, 그런 가운데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또 한편으로는 조심스럽게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제가 작성을 잘못해서 드렸나? 안 됩니다. 예, 여하간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 특히 탈성장으로의 전환이라든지 그다음에 탈물질주의로의 전환이라든지 탈개인주의로부터의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포함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예, 혁신자로서의 대학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이게 작동을 안 하는데 예, 네네. 자, 그래서 혁신자로서의 뭐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서서 그런 이제 전환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뤄내는 주체로서의 대학 이런 걸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요. 무엇보다도 이제 그러면 전환을 위해서 어떤 과제들을 수행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은 이제 대학이 좀 탐색하고 또 그것을 위한 해법들을 도출하는 것을 선도하자. 그게 이제 혁신자로서의 대학이다. 특히나 이 전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주목해야 할 지점들이 기능주의의 탈피, 또 지성주의의 복원. 이제 이게 특히나 그 우리가 지금 이야기 드렸듯이 지금 처해져 있는 대학의 그 현실이죠. 대학 현실. 뭘 하면 역할해야 된다라고 할 때 특히 기능주의적으로 이게 얼마나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냐라고 하는, 그러니까 성과주의적으로 접근하는 측면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탈피해야 된다라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지성주의, 여기서 지성주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제 지식의 습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성찰의 역량이라든지 혹은 좀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역량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개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반적인, 우리 아직도 대학은 분과학문 쪽으로 나누어져 있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극복해가지고 과제를 중심으로 융복합적인 교육 과정들을 좀 설계하고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인데, 이것을 왜 대학이 꼭 맡아야 되느냐와 관련돼서 우리는 묻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도 뭐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만,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이 혼자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원으로서만 여겨지고 있다라는 거죠. 뭐 졸업장이 필요하고 취직하는 데 필요한 어떤 자격증이고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나 여러 사회의 다른 영역과 분야에 비해서 대학이 갖고 있는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다, 또 크다, 영향력이 또 크다. 뭐 사실 교수들도 마찬가지죠. 교수들의 삶도 상당히 비루한 측면이에요. 그 성과주의가 몰아치고 있는 대학 현실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업적을 쌓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이야기가 사실은 진정한 교육자가 되기보다는 자기 업적을 중심으로 생활을 하게 되고,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또 하소연들이 많이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별다른 저항이라든지 혹은 개선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거는 나타나고 있지 않은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학이 갖고 있는 자원을 상당히 낭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제 들고 있는데요. 가령 학생들이 가끔 이런 이야기를 와서 털어놔요. 무언가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려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교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해서 뭐 하냐? 그게 뭐 취직 잘하는데 도움이 되냐? 이런 얘기들을 아직도, 최근에도 제가 그런 하소연을 하는 학생들을 만났는데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뭐냐? 자꾸 대학의 교수들마저도 대학 사회라고 하는 공간 내에서 자기의 생활을 개인의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자꾸 이 대학이라는 공간이 집합적으로 함께 가용할 수 있는 큰 자원들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제 대학 평가 체계죠. 뭐 1등이냐 2등이냐 대학별의 순위를 만들어 놓고 이제 이런 부분으로부터 탈피를 해야 혁신자로서의 대학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교육과 대학의 공공재적인 성격이나 또 성격을 복원하고 강화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물어야 하는, 질문해야 되는 사항이 있다. 교육과 대학을 공공재적인 성격을 강화하는 게 전환교육이나 전환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전제된 조건이냐, 앞선 조건이냐, 아니면 전환교육을 실시하고 전환의 주체로 대학이 나서서 얻어지는 결과냐? 뭐 답은 그 어디 사이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과정으로서 이게 맞물려져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물음을 던지는 이유는 대학 현실이 이러니까 좀 공공적 성격이 강화되거나 환경이 먼저 만들어져야 전환교육이 가능하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선 행동하고 해야지 뭔가 공공재적 성격이 강화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조화롭게 조정해낼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공공재적 성격을 강화한다는 것의 의미도 뭐냐?
자꾸 개인의 사적인 자원으로서 만들어지는 경향을 빨리 탈피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의 의미에서는 먼저 말씀드리자면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졸업생들 중에 NGO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에 진출하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취업률엔 잡히지 않아서 취업률이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전환 교육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게 대학의 평가라든지 이 부분에 불리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게 또 현실입니다만 여하간에 그런 교육의 사유와 경향에서 탈피하는 그런 움직임도 없는 건 아니다라는 또 늘어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환을 위한 지속적 관계망으로서의 대학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대학이 개인의 사적 자원으로서 자꾸 여겨지다 보니까 졸업장을 따면 그 대학의 출신이다라고 하는 딱지가 중요하지. 그 대학이라는 곳이 갖고 있는 자원을 함께 사회에 진출한 이후에도 활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잘 못하죠. 그러나 어제 권오병 부총장 발제에서 나왔듯이 지금 동문들이 함께 ESG 활동에 동참하기도 하고 SG 활동에도 동참하기도 하고 이런 이제 사회 실천적인 부분들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살려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혁신자로서의 대학은 특정 연령대의 사람들을 지식을 습득하게 해서 사회에 진출을 시키는 어떤 예비 기구라기보다는 이제는 대학이라고 하는 그 기관 자체, 제도 자체가 시민적 실천의 주체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시티즌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시티즌 유니버시티 그러면 이제 시립대 뭐 이렇게 혹시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대학이라는 기관 자체가 시민의 자산이고 시민 실천의 장이어야 한다. 이 부분으로 제가 대학 경영자의 관점에서 경영자는 아닙니다만 대학 경영자의 관점에서 본다고 할 때에도 사실은 한국의 대학 그리고 또 다른 나라의 대학들도 그 길을 지향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제 청년 인구층들이 급격하게 줄어가는 상황에서 대학의 미래도 찾아보기가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 여기에서는 특정한 청년 세대들을 가르쳐서 내보낸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교수들은 에듀케이터, 교육자로서의 교수들은 뭐냐? 그냥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만 자꾸 여겨지고 있는데 혁신자로서의 대학이라고 할 때 교수도 역시 누구냐? 사회 실천, 시민 실천 주체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경희대 전환교육의 현황을 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경희대는 아직 전환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표방한 적도 혹은 수행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다만 무엇을 했느냐? 시민교육, 세계 시민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수행해 왔죠. 그리고 후마니타스 칼리지가 2011년도에 설립이 되었는데 그때 후마니타스 칼리지는 교육 강화라고 하는 취지가 제1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그 교육의 핵심의 시민적 역량을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교육 목표가 있었던 것인데 이 부분이 갖고 있는 성과도 있었습니다만 또 한계는 뭐냐? 역시 개인의 시민적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에 같은 동료 학생으로서 어떤 집합적인 주체로서의 시민으로서 함께할 수 있는 무엇 이 부분도 문제의식은 있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바는 없다. 과거로 돌아가자라는 건 아니지만 1980년대에서의 한국의 민주화를 이루는 주축이었던 청년 대학생들 이때 대학은 개인이 아니고 그 다음에 소규모적인 그룹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하자라는 게 아니라 대학 자체가 또 청년 학생들 자체가 민주화의 중요한 기지였고 주체였었던 이런 이제 시절 그래서 그때로 돌아가자는 건 아니지만 미래를 향한 집합적인 주체로서의 대학이라고 하는 것을 좀 구상해봐야 된다라는 그런 차원을 강화하자는 측면에서도 전환 교육을 표방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학교에다가도 제안을 한 바도 있습니다만 이제 그간의 교양 교육을 강화해왔던 선도자였다면 이제는 전환 교육을 선도하는 그런 또 대학으로
발돋움해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문제의식을 좀 갖고 있고요. 또 경희대의 전환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간의 성과이기도 하고, 또 기존의 중심적으로 주목했었던 지점들은 뭐였느냐? 문명관, 세계관, 인간관, 시민관, 예술관, 이런 형성에 주력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성과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앞으로도 키워가야 되는데, 아까 앞선 세션에서도, 어제 세션에서도 계속 예를 들어 뭐 이라크와 팔레스타인의 전쟁이라든지 뭐 이런 굉장히, 또 지금 사회경제적인 불평등이라든지 이런 현안 이 문제가 있잖아요. 이제 이런 문제들에 이제 얼마만큼 더욱더 시민적인 관여도를 높일 거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가 실제 지금 대학과 그다음에 교육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제 관점의 형성이었다면 이제 행동의 촉발이라든지 어떤 실험적 실천에 좀 시작을 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라는 그런 과제도 또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모색하는 이제 기관도 실천교육센터, 또 교양교육연구소 등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기도 하고 해서 이런 자원도 활용을 극대화해야 한다라고 하는 과제도 함께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뭐 이미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민교육이나 세계화 시민이 필수 교과로서 지금 개설되고 운영이 되고 있고, 이런 성과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자. 또 SDG 교과도 개발해 가지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경험이나 성과들, 현황들을 성과로 또 앞으로의 자원으로 좀 활용해 보자. 지금 최근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이제 사회혁신 트랙 준비인데요. 이 사회혁신 교육 과정들을 개설해 갖고 학생들 스스로가 사회혁신을 위한 어떤 실험들 실천에 나서는 건데, 예를 들어 마을 공동체를 만든다라든지, 그다음에 또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공동체의 자치성을 좀 함양하는 데 조력을 한다든지, 또 여기 이제 캠퍼스 타운이죠. 대학가의 캠퍼스 타운 같은 것을 조성해 가지고 학생들이 또 주민들과 함께 그 마을을 만들어가는 주체가 되는 이런 이제 실험들 그간 해왔는데, 이것을 정식 교육 과정으로도 만들려고 하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우리 김진애 교수님이 지금 또 부학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또 소개도 좀 해주실 거라 기대를 합니다. 예, 그러면 일단 제 발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이야기 좀 주고받고 하는 거는 조금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 발표에 대해서 그 이면목 원장님께서 일단 토론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토론에 앞서서 이번 이 귀한 기회를 마련해 주신 폴카 교수님과 진아 태재 교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 폴카 교수님이 저한테 이 심포지엄을 한국에서 개최하고 싶다고, 그래서 한국의 파트너를 좀 추천을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저기 앉아 있는 이승원 박사한테 좀 연락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승원 박사가 이 폴카 교수님, 진아 태세 교수님의 책을 번역하고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폴카 교수님이 이 심포지엄을 한국에서 2023년에 개최하고 싶다는데, 이 번역자인 폴카 교수님 책의 번역자인 이승원 박사야말로 가장 적임자가 아닐까. 그래서 이승원 박사한테 연락을 했더니만 이승원 박사가 좋다, 자기가 맡아서 해보겠다 라고 하지 않았나요? 네, 어쨌든 그래서 오늘 이 자리, 어제 오늘 이렇게 심포지엄을 한국의 경희대학에서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 심포지엄을 성사 시켜준 이승원 박사께도 감사를 드리고, 좋은 장소를 제공하고 또 많은 준비를 해주신 경희대 김인철 교수님께, 그리고 또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김성일 민주시민교육센터장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압세유라고 하죠, 흔히 압세유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김인철 교수님은 저희 압세유가 올해 21세기 대전환 시대에 대학이 나아갈 길이라는 책을 냈는데 거기에 김인철 교수님께서 필자로 참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각별한 인연을 맺고 있었는데 또 오늘 이런 토론 자리에 불러주셔서 더욱더 감회가 깊습니다. 김인철 교수님의 발표 내용은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은 전환 교육이 필요하다. 왜 필요하냐? 현재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중대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지금 현재의 시스템과 그 현재 시스템에 갇혀 있는 실천으로는 극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 체제를 넘어서는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환을 혁명이나 변혁과는 대조를 하면서 그 의미를 풀어주셨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 입각해서 전환 교육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뭐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현 체제를 넘어서서 다른 세계를 상상하고 그 상상을 실현시키기 위한 그런 교육이라고 저는 나름대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다른 세계의 특징은 뭐냐? 전환을 하려면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김인철 교수께서 이렇게 그려주신 다른 세계의 모습은 탈성장, 탈물질주의, 탈개인주의 이런 탈자를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적정 소비, 연대와 협력 이런 걸 특징으로 하는 다른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교육이 전환 교육이다. 그래서 이런 전환 교육에서 대학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대학의 이 개념을 다시 재정의해야 된다. 어떤 기존의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든지 뭐 어떤 이런 데서 나아가서 시민의 실천의 장으로 재개념화를 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경희대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시민 역량 함양 교육, 후마니타스 칼리지를 중심으로 하는 시민 역량에 중점을 둔 그런 교육에서 전환 교육으로 과감하게 나가야 된다. 네,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폴카 교수님이나 진아 태재 교수님 또 지금 온라인으로 듣고 있는 많은 외국에서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국의 대학 현실에 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하면서 한국의 맥락에서 이 전환 교육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걸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뭐 여러 가지 한국 대학이 그 직면하고 있는 도전 과제들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면은 이 양극화를 꼽고 싶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과 지방에 있는 대학 사이의 양극화 문제. 이게 어떤 대학 사이의 경쟁, 뭐 이런 걸 경쟁이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겠는데 이런 이 한국의 대학 양극화 그 이면에는 두 가지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급속한 출생률 저하죠. 지금 현재 한국의 출생률이 0.7, 뭐 이제 0.7도 무너진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급속하게 출생률이 낮아지다 보니까 대학에 들어올 사람 숫자도 급격하게 줄어들겠죠. 그래서 지금 한국의 대학이 이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은 뭐 서울에 있는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 유학생으로 그 문제를 대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외국인 학생 유치를 적극적으로 지금 모든 서울에 있는 대학이나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적극적으로 그 정책을 취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양질의 일자리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이 일자리를 둘러싼 경쟁이 너무나 치열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고 거기에서 특히 지방에 있는 일자리가 서울에 비해서 너무나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누구나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지방에 있어봐 지방에 있는 거 자체가 루저 패배자로 인식이 되고 하여튼 어떻게 해서라든지 서울로 가야지 뭐 먹고 살 수가 있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서울 집중이 계속 강화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대학의 양극화가 심화가 되고 있는데 이런 그래서 이거는 대학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한국 사회의 지배적인 어떤 구조와 문화가 이 대학 간 경쟁 그리고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이 치열한 경쟁 이걸 강제하고 있다.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상황이 뭐 아주 이 최근에 벌어진 거냐? 그렇지는 않죠. 그 전혀 새로운 건 아니고 이런 서울 지향, 출세 지향 이런 사회 심리나 또 이런 사회 심리를 자극하는 이 제도 이런 거는 이 이전의 전근대 시대에도 있었죠. 근데 이 강도가 문제인 거죠. 이런 그 서울 집중, 그다음에 이런 경쟁의 그 정도가 그 이전에 비해서도 너무나 심각하다. 그게 문제인 거죠 지금. 그런데 이렇게 경쟁이 너무나 그 사람을 죽일 정도로 그 격화된 거는 우리가 잘 알듯이 97년에 외환 위기 이후로 한국의 이 신자유주의적인 개혁 열풍이 불면서 모든 걸 다 경쟁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이 제도와 관행들이 이 확산되면서 벌어진 일이고요. 그러니까 이 현재 우리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이 대학의 양극화라는 문제는 상당히 특수한 현 시기에 특수한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현재 한국의 대학은 위기에 처해 있고 그 위기가 나타나는 양상은 지방 대학들이 문을 닫고 있는 뭐 그런 걸로 표출이 되고 있다. 근데 이 지방에 있는 대학이 문을 닫고 있는 게 그 대학만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여러 가지 활력들을 위축시키는 그런 문제로 이어지고 그게 또 다시 서울 집중을 야기하고 있고 이런 악순환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질문은 이런 서울 소재 대학과 지방 소재 대학의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전환 교육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좀 도발적으로 질문을 드리자면 전환 교육은 서울에 있는 대학들을 위한 의제인가? 어떤 서울 중심주의로 오해될 수도 있지 않나? 좀 긍정적으로 질문을 드리자면 이 지방 대학과 같이 이 전환 교육의 의제를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서울과 지방의 연대와 협력의 방안은 무엇인가? 그 지혜를 좀 김인철 교수님께 빌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저희 아태교육원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서요. 이 기회에 김인철 교수님의 지혜를 좀 빌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우리의 그 시야를 좀 국제 사회로 돌려가지고 이 전환 교육을 위한 국제 연대와 협력 이런 주제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9월달에 유엔에서 전환 교육 뭐 변혁 교육이라고도 합니다만 전환 교육 정상회의가 열렸어요. 전 세계 뭐 여러 나라의 그 정상급 대통령 뭐 총리 뭐 이런 사람들이 모이고 또 교육부 장관들도 많이 와가지고 지금 교육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그 어떤 성명서를 하나 발표를 했는데 그게 바로 공동의 미래를 위한 그런
교육 전환에 관한 그 성명서입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 얘기한 게 뭐냐면은 지금 현재 교육이 위기에 처해 있다. 아까 오전 세션에서 폴카 교수님이 교육의 목적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성찰해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작년에 있었던 이 유엔 정상회의에서도 마찬가지로 교육이 현재 위기다. 왜 위기냐? 19세기 교육 시스템에서 20세기 교육자가 21세기 학습자를 가르치고 있다. 한마디로 이 현재 이 21세기에 적합하지 않은 교육을 하고 있다. 거기에 더불어서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교육 불평등이 더욱더 확대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 더 심화된 교육 불평등, 여기에 이 현재 21세기에 적합하지 않은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이 현재 위기라. 그래서 교육의 목적과 교육 과정을 완전히 다시 재성찰하고 다시 바꿔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나아갈 방향을 전환 교육으로 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우리 오늘 여기 심포지엄에 관련된 내용으로는 두 가지, 그 전환 교육의 내용에 관해서 두 가지를 제시를 했는데, 첫 번째가 더불어 살기 위한 배움, learning to live together거든요.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고 또 자연과 더불어 사는 그런 더불어 살기 위한 배움이 필요하다. 그게 전환 교육의 핵심 내용이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미 있는 존재로 살 수 있게 해주는 교육, 존재하기 위한 배움, learning to be 인데, 모든 사람이 의미 있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가치관을 길러주고 역량을 키워줘야 된다. 그래서 이게 전환 교육의 핵심 요소가 된다. 더불어 살기 위한 배움과 존재하기 위한 배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전환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이제 방안을 제시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변화의 주체로서 교사를 역량을 키워주고 교사의 자율성을 키워주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전환 교육은 어떤, 제가 첫 번째 질문에서 뭐 서울만의 의제인가 뭐 이런 질문을 했는데 제가 사실은 답이 정해진 질문을 한 것 같아요. 전환 교육은 당연히 소수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저희 앞세유에서 세계시민 교육 사업을 많이 합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세계시민 교육은 엘리트를 위한 교육 아닙니까? 영어 잘하고 외국에 많이 다니고 이런 사람들을 위한 교육 아닌가요? 엘리트 교육 아닌가요? 혹은 세계시민 교육은 선진국을 위한 교육 아닌가요? 먹고 살기도 바쁜 개도국,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시민 교육,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저는 똑같이 전환 교육도 그런 오해를 받아서는 안 되겠다. 전환 교육이 어떤 부유한 나라, 부유한 계층만을 위한 교육이 돼서는 이거는 전혀 그 의미를 살릴 수가 없지 않냐. 그래서 이 전환 교육은 모든 나라의 모든 사람이 이 전환 교육의 혜택을 받아서 전환 과정에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자, 그렇게 하자면 우리가 이 전환 교육을 위한 국제 연대와 협력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질문은, 경희대가 아까 전환 교육으로 과감하게 나아가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경희대가 전환 교육을 열심히 실천하실 때 다른 나라에 있는 대학과 어떻게 연대하고 협력할 것인지 그걸 좀 질문 드리고 싶고, 경희대에도 많은 외국인 학생들이 와가지고 한국 학생들과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학생들과의 어떤 연대와 협력, 이것도 전환 교육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다시 한번 김윤철 교수님의 지혜를 빌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꽤 흘러서 조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요? 그 되게 상처받을 텐데 괜찮을까요? 네. 저는 그 전환교육 오늘 발표하신 내용을 미리 이제 원고를 봤는데 그 뭐랄까 이렇게 전환교육에 지금 이제 원장님 말씀도 하셨지만은 전환교육이 그러니까 약간의 오해를 일으킬 수 있겠다 싶은 게 어떤 거냐면 전환교육의 목표 자체를 뭐 이렇게 시민적 실천 주체를 키우는 것 아니면 이제 사회나 아니면 지구적 의제나 위기 상황, 재앙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공동체적으로 대응하고 극복할 거냐라고 하는 그거를 대학의 의무나 목표 이런 걸로 좀 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사이가 되게 뭐랄까요, 뭐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약간 납작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게요. 그 공백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의 목표 자체가 더불어 사는 것에 대한 배움도 필요하지만 이제 존재하는 것으로서의 배움도 필요한 건데 이게 전환 교육에서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는 행동이나 실천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멈추기를 요구할 때도 필요한 것 같고 망설이거나 방황하는 그런 그 상황을 또 만들어내는 것도 배움의 어떤 현장이기도 하고 또 목표일 수도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이제 그런 영역과 과제가 있는데 이제 전환 교육의 목표 자체를 이렇게 사회적 실천을 하는 그런 존재들로 대학 전체나 아니면 대학에 있는 구성원이 그렇게 바꾼다는 것이 어찌 보면은 이전 시대의 어떤 기능 아까 기능주의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사회적 요구에 의한 노동자들을 키워내는 것 거기에 걸맞는 역량을 키우는 것 그런 거를 목표로 한 것과 사실은 좀 유사한 단일한 목표를 설정해서 그것을 향해서 대학이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전환 교육이 이전의 교육의 목표, 대학의 목표보다는 훨씬 좀 더 인류적이고 좀 더 이렇게 뭐 어떤 공동체적 책임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가는 건 분명한데 그러나 이제 교육 자체가 이것으로 모두 해결되거나 모두 설명될 수 있는 거냐라고 하는 것에선 조금 논쟁을 좀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다른 요소들이 있지만 그 시간이 좀 지체돼서 뭐 이렇게 아울러서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진애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것부터 답변을 드리고 그게 쉬운가 봅니다. 예, 쉬운 건 아니고 굉장히 이제 제 역량의 한계도 드러내면서 과제도 드러내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제가 잘 표현하지 못한 문제들 오해의 측면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전환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는 제가 이제 굉장히 과제별을 탈성장이나 탈물질 뭐 등등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더 깊은 의미죠. 그러니까 탈성장 자체가 목표로 설정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전환에서 탈성장이라고 하는 그 과제를 제시하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으로 안 살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지금 이렇게 꼭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 힘들어? 근데 시험 봐야 돼? 괜찮아. 시험 안 봐도 돼. 막 경쟁해야 돼?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 아니야. 경쟁하지 않아도 돼. 협력이나 다른 삶의 방식이 있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해의 측면은 뭐냐면 너무 어떤 이념지향적인 과제, 대단히 구체화된 가치관의 강조, 이제 이런 부분으로 이제 받아들여진 측면이 있겠다. 근데 그 부분은 사실은 그 오해의 부분도 있지만 한계의 지점이기도 한데요. 전환 교육을 강조하는데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그걸 하자라고 하는데. 전환 교육을 위한 언어를 우리가 갖추고 있느냐 이 부분은 특히 김진애 교수님이 언어학자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이렇게 포착해서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전환의 언어가 우리가 있냐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그냥 아예 전환 교육의 의미를 지금의 청년 세대들의 삶에 초점을 맞춰서 그냥 쉼의
공간 이런 부분으로 표현했었으면 더 그러나 이제 제가 좀 추상적인 수준에서 전하는 의미를 만들어 보려다 보니까 이제 그랬습니다만 여하간에 전환 교육이다라고 하면 그간에 우리가 등한시해 왔었던 그게 이제 바로 저는 더불어 살기라든지 의미 있는 존재로서 살아가기라는 전환 교육의 목적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고 주목할 만하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더불어 혹은 존재 있는 의미라고 하는 부분으로서 이제 표현되어지는 어떤 언어의 질서들을 만드는 게 이제 과제로서 또 다가오겠구나. 저도 이제 제 개인적으로도 그 부분을 좀 많이 연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으로 답변을 드리고요. 저는 사실 그 이제 임현목 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거, 뭐 임현목 원장님 역시 그 좀 더 이제 구체적이고 어떤 이제 그 딜레마적인 어쩌면 쉽게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지점을 딱 짚어주신 것 같아요.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지방대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국제 연대 협력 이런 등의 문제 다 한국의 대학들이 다 이제 소홀히 하고 있거나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실질적인 어떤 의미 있는 그런 실천이냐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할 수밖에 없는. 자, 이제 그런 문제들은 이제 저는 사실 어제 제나테스 교수님이 그 안토니오 그람시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셨었는데 의지적 낙관주의에 대한 저는 기본적으로 낙관적 비관주의자입니다. 큰일이네요. 걱정 안 해. 다 잘 안 될 거야. 그런데 그렇게 지금 뭔가 안 되고 뭐 하는 것을 아둥바둥 막 하려고 뭐 하다 보니까 계속 안 돼 왔던 그러나 뭔가 이렇게 좀 놔버리고 좀 평온하게 좀 차분하게 거리를 두고 살펴보면 꼭 이렇게 하지 않아도 다른 방법이 있네라고 하는 어떤 여유 혹은 절박함이죠. 이제 포기했는데 그냥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조금이라도 의미 있는 부분들을 좀 찾아내려고 하는 제가 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알버트 허쉬먼이라고 하는 학자는 그런 부분들을 뿌띠이데 그러니까 작은 아이디어들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을 찾으려고 하는 어떤 노력들을 가능하게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걸 이제 전환이라는 부분으로 그 얘기를 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서울과 지방대의 문제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그래서 결국은 전환교육이든 세계시민교육이든 엘리트만을 위한 교육 이런 것들이 안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이거는 뭐 다른 선택의 문제가 놓여져 있는 것 같아요. 뭐 불가능한 부분만도 아니다라는 거죠. 자꾸 지방대들 같은 경우에 그걸 어떻게 하냐면 정부와의 협력 관계, 정부 지원을 받아서 혹은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서만 자꾸 하려고 그러거든요. 대학과 대학의 관계를 통해 갖고 뭔가 극복하려고 하는 과정들이 없죠. 왜? 순위 체계로 있어서 서열화된 대학 질서 내에서 저 대학하고는 우리가 급이 안 맞는데 어떻게 해? 저 대학이 우리랑 해줄까? 이런 질서를 만들어놨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이 어디서 시작될 수 있느냐? 다른 여러 대학들의 학생들끼리의 연대 결사 등의 모임들은 가능하다라는 거죠. 청년들의 모임이나 마을의 청년 모임 뭐 이런 프로젝트들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질 수는 있다. 그러니까 사실 1980년대에 청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민주화 가능했던 것은 그런 부분들이 없었으니까요. 대학에 서열화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서열화된 대학이 없었던 건 아니죠. 근데 그것을 넘어설 수 있었던 제가 탈자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탈자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에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그런 동아리라든지 모듬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좀 주목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확산시켜 나가려고 하는 방식들 이런 부분에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이거는 이제 좀 최근에 뭐 그런 움직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타 대학에 지방에 계신 교수님들 이렇게 이제 관계가 있고 같이 연구하고 교류하는 교수님들 중심으로 그 학교와 학교들을 좀 학생들을 교류하게 하고 연구자들이 좀 교류하게 하고 이런 어떤 단위들을 만들자라고 하는 논의들이 있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주목해가지고 만들어질 수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지방대의 문제도 바로 또 정부에다가 또는 기업에다가 그래서 또 다시 어떤 성과를 가지고선 지방대가 뭔가 성장했어 뭐 이런 방식으로의 접근은 아닌 걸 좀 해보자. 그거는 대학 본부라든지 대학 행정을 책임지고 경영을 하는 사람들이 이미 또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현장에서의 교육자는 좀 다른 방식을 택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네. 마지막으로 지금, 마지막은 나가서 두 분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세션이 있어서 네, 지금 네, 얘기를 네, 네. 서로 주고받으면서 좀 토론을 더 깊이 하고 싶은 네. 마음이 굴뚝 같은데 또 다음 발표 준비도 하고 그러시니까요. 네. 여기서 좀 마치는 걸로 하고 네. 이따 밤에 한번 치고받고 싸우는 예, 걸로 예. 하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발표 맡아주신 김윤철 교수님이랑 그다음에 토론 맡아주신 저 이면목 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첫 번째 세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